부산의 낡은 골목길을 따라 한서진은 배달 가방을 깍 쥔 채 빠르게 걸었다. 바람은 차고 밤 공기는 그녀의 랄른 점퍼를 가볍게 흔들었다. 하루 세 개의 아르바이트를 뛰며 아버지의 병원비와 빚을 갚기 위해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병실에 누워 신음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서울에 위치한 고급 레스토랑 라미에르에서 어떤 고객이 그녀를 호출했다는 것이다. 의심스러웠지만 배달 플랫폼의 공식 콜이었기에 그녀는 마지막 배달이라 생각하고 몸을 옮겼다. 서울역에 도착한 후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강남의 중심 청담동에 위치한 레스토랑 앞에 도착했을 땐 밤 8시를 넘긴 시각이었다. 유리문 앞에 선 서진은 숨을 가다듬었다. 낡은 운동화와 헤어진 배달 유니폼, 그리고 기름 냄새가 밴 점퍼. 이 화려한 장소와 너무도 어울리지 않았다. 예약하신 테이블 17번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직원이 정중히 안내했고 서진은 작게 고개를 끄덕인 뒤 발걸음을 옮겼다. 그 자리에 앉아있던 남자는 단정한 검정 수트를 입고 있었으며 짙은 눈매와 차가운 인상이 인상적이었다. 이준혁, 국내 굴지의 금융기업 이그룹의 대표이사. 30대 중반의 젊은 재벌이었고 언론은 그를 두고 강철 같은 남자, 감정 없는 천재라 불렀다. 서진은 눈을 피하며 작게 인사했다. 죄송합니다. 배달이 늦게 끝나고 타이어가 펑크 나서. 그는 시계를 보고 말했다. 5분 늦었네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배제된 듯 단조로웠다. 마치 사무적인 계약을 설명하듯 그는 종이 한 장을 꺼냈다. 나는 결혼을 해야 합니다. 단 1년만. 조건은 간단합니다. 감정 개입 없이, 신체 접촉 없이, 예보엔 부부처럼 행동하며 내 옆에 있어주는 것. 서진은 눈을 크게 떴다. 예, 저죠? 깨끗하고, 조용하고, 스캔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돈을 원하고, 나는 시간과 체면이 필요합니다. 그는 고개를 들고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6개월 안에 결혼하지 않으면 우리 가문의 경영권이 계모에게 넘어갑니다. 당신은 돈이 필요하고 나는 결혼 상대가 필요하죠. 조건이 맞지 않습니까? 서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머릿속은 하얘졌고 아버지의 산소흡기 소리만이 귓가를 울렸다. 계약서에 사인하면 당신 아버지 병원비와 빚은 내가 모두 갚겠습니다. 단, 오늘 저녁 바로 언론 앞에서 라콘 발표를 해야 합니다. 언론이요? 그렇습니다. 원출입니다. 완벽해야 합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거절할 권리도 있었지만 선택지는 없었다. 뒤로 물러설 길도 도망칠 여유도 없었다. 만약 제가 실수하면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당신에게 완벽함은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자존심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내 옆에 서 있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 말에서 서진은 이상한 무게를 느꼈다. 이 사람은 사람을 믿지 않는구나. 계약을 신뢰하면서도 사람은 믿지 않는다. 서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 순간 고급 힐소리가 바닥을 울렸다. 한 여자가 들어왔다. 설마 이 여자가 당신의 약혼나? 그녀는 명품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입술에는 붉은 루즈, 눈빛에는 조소가 담겨 있었다. 정말 이 정도 수준의 여자를 선택했단 말이야. 배달부, 촌스러운 옷에 싸구려 한기. 당신의 기준이 이렇게 낮아졌어. 주변 테이블에서 웅성거림이 시작되었다. 서진은 굳게 입을 다물었다. 그녀의 손은 테이블 아래에서 떨렸고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 정도로 쥐어짜고 있었다. 그때 이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그만해, 하윈서. 불편한 진실을 말한 것뿐이야.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 그 누구도 그녀를 비난할 자격 없어. 순간 레스토랑 전체가 조용해졌다. 그는 서진의 손을 잡고 단상처럼 서 있는 중앙으로 향했다. 오늘부터
이 여자는 내 약혼자다.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사람들의 눈빛이 집중되었다. 서진은 어리둥절했지만 가슴속에는 처음으로 존중이라는 감정이 스쳤다. 그 순간 계약이라는 이름의 운명이 시작되었다. 아콘 발표가 끝난 그날 밤, 한서진은 현실감이 없는 상태로 검은 세단 뒷좌석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흘러갔지만 그녀의 시선은 어디에도 머물지 못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부산의 좁은 골목을 오가며 배달을 하던 사람이었다. 지금은 국내 최대 금융그룹의 대표와 약혼한 여자가 되어 있었다. 차 안은 조용했다. 이준혁은 서류를 훑어보고 있었고 서진은 손가방 끈을 꼭 잡은 채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아 있었다. 그녀는 말을 꺼내야 할지 침묵을 지켜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도착했습니다. 운전기사의 말에 차가 멈췄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한남동 언덕 위에 자리 잡은 대저택이었다. 철제 대문 너머로 정갈하게 정돈된 정원과 불빛이 켜진 건물이 보였다. 서진은 무의식적으로 숨을 들이켰다. 집 안은 넓고 고요했다. 대리석 바닥은 발소리를 뚜렷이 반사했고 천장에 달린 조명은 따뜻한 빛을 내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이곳은 사람이 사는 집이라기보다 전시된 공간처럼 느껴졌다. 서진이 신발을 벗자 정장을 입은 중년 여성이 다가왔다. 저는 이 집의 관리인입니다. 필요하신 것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서진은 고개를 숙였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준혁은 곧바로 말을 이었다. 변호사가 곧 올 겁니다. 오늘 계약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의 말투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서진은 그를 따라 서재로 들어갔다. 큰 책상 위에는 이미 서류가 정리되어 놓여 있었다. 계약서는 결혼 생활 전반에 대한 조항으로 가득했다. 감정 개입 금지, 사생활 존중, 예보 행사 시 동반 의무, 계약 기간 1년, 계약 종료 후 상호 불개입. 질문 있습니까? 서진은 한참 서류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 집에서 저는 어떤 위치인가요? 이준혁은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다. 아내입니다. 일부에서는요. 그 외에는 서로 간섭하지 않는 동거인입니다. 그 말은 차분했지만 분명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미 많은 것을 포기한 상태였다. 감정까지 요구할 생각은 없었다. 사인을 마치자 변호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준혁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아버지 병원비와 부채는 내일 처리됩니다. 확인되면 연락이 갈 겁니다. 서진의 가슴이 크게 내려앉았다. 그제야 이 모든 일이 현실임을 실감했다. 감사합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밤 서진은 2층 끝에 위치한 방으로 안내받았다. 방은 깔끔했고 필요한 것들은 모두 갖춰져 있었다. 하지만 낯선 침대에 누워도 쉽게 잠들 수 없었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서진은 일찍 일어났다. 습관처럼 부엌으로 향했다. 관리인이 준비해 둔 재료들이 보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국을 끓이고 밥을 지었다. 부산에서 아버지와 살 때 늘 하던 일이었다. 식탁에 음식을 차려두고 잠시 망설이다가 서진은 조용히 물러났다. 이준혁이 내려왔을 때 그는 식탁을 한번 보고는 아무 말 없이 커피만 들고 서재로 향했다. 음식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 서진은 상처받지 않으려 애썼다. 이것은 계약이었다. 기대하지 말자고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며칠이 그렇게 흘렀다. 이준혁은 항상 바빴고 집에서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서진은 낮에는 병원에 들러 아버지를 간호했고 남는 시간에는 집을 정리하거나 조용히 책을 읽었다. 그녀는 이 집에서 최대한 존재감을 지우려 했다. 그러던 어느 오후 집에 낯선 방문객이 찾아왔다. 여기가 한서진 씨가 있는 곳인가요? 서진이 문을 열자 고급 코트를 입은 중년 여성이 서 있었다. 날카로운 눈매와 단정한 차림, 그리고 자연스러운 권위가 느껴졌다. 저는 강 여사입니다.
준혁의 계모죠. 서진은 순간 긴장했다. 고개를 깊이 숙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강 여사는 집안을 한번 훑어본 뒤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에는 따뜻함이 없었다. 생각보다 소박하군요. 준혁이 이런 선택을 하다니. 그녀는 소파에 앉으며 말을 이었다. 이런 결론이 얼마나 갈 거라고 생각해요.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자격도 필요도 없다고 느꼈다. 준혁은 감정이 없는 아이예요. 이용당하는 걸 가장 싫어하죠. 괜히 욕심내지 않는 게 좋아요. 그 말은 조언처럼 들렸지만 명백한 경고였다. 그때 현관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이준혁이 돌아온 것이다. 강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조만간 다시 보죠. 문이 닫히자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이준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일투를 벗었다.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오늘 어머님이 다녀가셨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말 한마디에 서진은 이 집에서의 위치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는 아내였지만 보호받는 존재는 아니었다. 그날 밤 서진은 혼자 불을 끄고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곳에서의 삶은 안전했지만 외로웠다. 그러나 그녀는 물러서지 않기로 했다. 계약은 시작되었고 그녀는 자신의 몫을 다할 생각이었다. 아직은 차가운 집이었다. 하지만 서진은 알지 못했다. 이 집의 가장 깊은 곳에 오랫동안 닫혀있던 한 사람의 마음이 함께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한서진이 그 집에 들어온 지 벌써 열흘이 지났다. 처음 며칠 동안은 모든 게 낯설었고 조심스러움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는 조용히 그 집에 적응해 나갔다. 여전히 이준혁은 아침 일찍 나가고 밤늦게 들어왔으며 마주쳐도 간단한 인사 외에는 대화가 없었다. 서진은 그에게 기대를 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계약이 뿐이라 수없이 대뇌였고 그 거리감이 오히려 안정을 주기도 했다. 하지만 인간이란 존재는 아무리 단단하게 마음을 다잡아도 작은 틈에서부터 흔들리기 마련이다. 그날도 이른 아침이었다. 서진은 조용히 부엌에서 죽을 끓이고 있었다. 병원에 계신 아버지께 가져다 드릴 죽이었다. 조용히 부엌을 나서려는 찰나 계단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이준혁이었다. 서진은 그를 보고 깜짝 놀라 손에 들고 있던 물통을 떨어뜨릴 뻔했다. 죄송합니다. 방해할 생각은 없었어요. 괜찮아요. 그의 대답은 짧았지만 처음으로 목소리에 딱딱함이 없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이준혁의 시선이 테이블 위에 놓인 죽 그릇에 멈췄다. 아버지께 드릴 건가요? 서진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그가 그녀의 사정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조금 흔들렸다. 네, 매일 아침 가져가요. 병원식은 입맛에 안 맞으셔서. 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만든 된장찌개, 며칠 전에 먹었어요. 서진은 순간 말을 잃었다다. 그는 음식을 먹지 않은 줄 알았다. 맛있었습니다. 짠 것도 없고 딱 적당했어요. 그 말은 지나가는 말이었지만 서진의 가슴 한켠이 따뜻하게 울렸다. 그는 더 말하지 않고 다시 계단을 올라갔지만 그 짧은 순간이 서진에겐 오래 남았다.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존재를 사람으로 인정해준 느낌이었다. 그날 이후 서진은 여전히 말없이 집안을 돌봤다. 하지만 마음은 전보다 조금 가벼웠다. 그는 달라지지 않았고 그녀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둘 사이엔 설명할 수 없는 공기가 생겼다. 며칠 후 퇴근한 이준혁은 평소처럼 늦게 집에 들어왔다. 피로가 얼굴에 가득했고 서재로 향하던 발걸음이 거실에서 멈췄다. 테이블 위엔 따뜻한 차 한 잔과 수건이 놓여 있었다. 그는 한참을 그것만 바라보다가 조용히 앉아 차를 마셨다. 서진은 계단 위에서 그 모습을 몰래 보고 있었다. 내려갈까 말까 망설이던 찰나 이준혁이 조용히 말했다. 감사합니다. 서진은 놀라 멈칫했다.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지만 그 말은 분명히 자신을 향한 것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 없이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말보다 더 큰 변화가 느껴졌다. 다음 날 저녁, 이준혁은 평소와 달리 일찍 귀가했다. 서진은 차를 내리고 있었고 그는 아무 말 없이 식탁에 앉았다. 오늘은 식사실 건가요? 그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서진은 조심스럽게 찌개와 밥을 내왔고 두 사람은 처음으로 같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식사 중에도 말은 거의 없었지만 조용한 가운데 따뜻함이 느껴졌다. 수저 소리와 국 끓는 소리, 그리고 가끔 서로가 내는 짧은 숨소리까지 모든 것이 낯설고도 편안했다. 식사를 마친 후 이준혁이 처음으로 질문을 던졌다. 부산에서는 어떤 일을 했어요? 서진은 놀란 듯 그를 바라봤다. 그가 자신에게 관심을 보인 건 처음이었다. 배달 일을 했어요. 낮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밤엔 배달, 새벽엔 공장에서 청소도 했고 힘들었겠네요. 괜찮았어요. 아버지 때문에 버틸 수 있었어요. 그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다. 거기엔 동정도 없었고 평가도 없었다. 단지 이해가 있었다. 그날 밤 서진은 방 안에 누워 창문을 바라봤다. 서울의 불빛은 여전히 번잡했고 이 집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는 여전히 냉정했고 가까워졌다고 하기엔 이른 변화들이었지만 그 작은 틈이 그녀를 흔들고 있었다. 한편 이준혁은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엔 오늘 받은 계약서와 업무 자료들이 어지럽게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다. 마시던 커피는 식었고 불 꺼진 거실 쪽에서 들려오는 서진의 발소리가 어딘가 익숙하게 느껴졌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상한 여자야. 너무 조용하고 너무 단단해.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그는 그 말을 부정하듯 고개를 흔들었다. 감정은 기약에 불필요한 요소였다. 그는 이미 수많은 상처를 통해 배운 사람이었다. 기대하지 말 것, 믿지 말 것. 그러나 마음은 머리처럼 쉽게 조절되지 않았다. 작은 변화들은 그렇게 말없이 그들 사이를 흐르고 있었다. 이준혁과의 저녁 식사 이후 서진은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졌다. 아주 잠깐 그와 인간적인 교감을 나눈 듯한 기분은 있었지만 그것이 마음을 열었다는 뜻은 아니었다. 그녀는 여전히 이 집에 계약된 존재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준혁은 미묘하게 달라졌다. 말수가 여전히 적긴 했지만 그녀의 음식을 피하지 않았고 아침이면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작은 변화였다. 그러나 그 작은 틈에서 사람은 기대를 품는다. 서진은 병원에 다녀오는 길에 시장에서 조그마한 화분 하나를 샀다. 이 집엔 화려한 장식품과 명품 가구가 많았지만 살아있는 초록은 거의 없었다. 그녀는 몰래 거실 창가에 화분을 놓았다. 그날 밤 이준혁은 늦게 귀가했다. 서진은 이미 방에 들어가 있었고 그는 평소처럼 집 안을 둘러본 뒤 서재로 향했다. 그런데 창가에 놓인 화분이 눈에 띄었다. 이건 뭐지? 그는 잠시 그것을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앉았다. 그 다음 날 아침 서진은 화분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안도했다. 아무 말도 없었다는 건 최소한 거부당하지 않았다는 의미였다. 이날은 이준혁이 회의로 인해 늦게까지 외부에 있을 예정이었다. 서진은 평소보다 천천히 저녁을 준비했다. 냉장고에 남은 재료로 된장찌개와 가지볶음을 만들었다. 그녀가 어릴 적 아버지가 좋아하던 음식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혼자 거실에 앉아있던 서진은 문득 TV를 켰다. 뉴스 채널에서는 이 그룹에 관한 보도가 나오고 있었다. 이준혁 대표가 전격적으로 인사 개편을 단행하며 그룹의 핵심 계열사를 직접 관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뉴스 속에서 무표정한 얼굴로 회의장에 서 있었다. 서진은 그 화면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리모컨을 들어 TV를 껐다. 그는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 어떤 상처를 안고 여태껏 그렇게 차가운 껍데기를 만들었을까? 그녀는 조금씩 그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밤늦게 문이 열렸다. 이준혁은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서진은 조용히 다가가 말했다.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어요. 따뜻한 국이라도 드시겠어요? 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서진은 준비해둔 국과 밥을 데워 상에 올렸다. 그는 말없이 수저를 들었다. 멋숟가락을 뜨고 난 뒤 이준혁은 문득 물었다. 이 화분, 당신이 놓았어요. 서진은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답했다. 네, 집이 너무 조용하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아서요. 보기 불편하셨다면 치우겠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나쁘지 않네요. 그 짧은 대답이 서진에게는 작은 기쁨이었다. 식사를 마친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면서도 말했다. 된장찌개는 예전 어머니가 만들던 맛과 비슷하네요. 서진은 깜짝 놀랐다. 그가 어머니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었다. 어머니께서 요리를 잘하셨어요. 아니요, 못했죠. 늘 짜고 탄 냄비가 가득했어요. 그래도 그게 좋았어요. 그는 웃지도 울지도 않은 얼굴로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서진은 홀로 남겨진 식탁에서 그 말의 여운을 오래도록 되새겼다. 이후에도 이준혁은 변하지 않은 듯 보였지만 분명히 무언가 달라지고 있었다. 어느 날은 출근길에 커피를 집어들며 작게 잘 먹었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고, 어느 날은 돌아오는 길에 작은 빵 하나를 그녀 앞에 놓고 무심히 지나치기도 했다. 그는 여전히 상처를 껴안은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었지만 서진은 이제 그 상처의 그림자를 느낄 수 있었다. 어느 저녁, 서진은 평소처럼 병원에서 아버지를 뵙고 돌아왔다. 그는 오늘따라 기력이 없어 보였다. 손가락이 더 말라 있었고 숨소리가 더 깊게 들렸다. 서진아, 행복하나? 그 한마디에 그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응, 아주 좋은 사람들 사이에 있어. 그 말은 거짓이었지만 동시에 진심이기도 했다. 그녀는 외롭지만 무시당하지 않았다. 그녀는 사랑받진 않지만 존중은 받고 있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이준혁은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다. 그녀를 보자 그는 짧게 말했다. 오늘은 늦었네요. 서진은 그 말에 잠시 놀랐다. 그의 말 속에서 걱정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병원에 다녀왔어요. 아버지가 조금 안 좋으세요. 이준혁은 신문을 접고 그녀를 바라봤다.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하세요. 그 말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었다. 서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서진은 혼자 방 안에 앉아 노트를 꺼냈다. 거기엔 그녀가 직접 기록한 병원비, 약값, 그리고 이 집에서 있었던 일들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한 문장. 그는 차가운 사람이 아니다. 다만 너무 오래 얼어 있었을 뿐.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바람이 살짝 불었고 창문 밖에 작은 화분이 흔들리고 있었다. 마치 조용히 인사하는 것처럼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나는 지금 누군가를 이해하려 하고 있다. 서울의 봄은 짧고도 차가웠다. 따뜻한 햇살이 잠시 스치고 지나가면 곧 찬바람이 그 자리를 메웠다. 서진은 그 계절처럼 조심스럽고 불안정한 감정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 이준혁과의 관계는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다. 긴 말은 없었지만 시선과 동선이 겹치는 순간들이 잦아졌다. 그가 무언가를 건네고 그녀가 짧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이 이 집안에 익숙해졌다. 그러나 그런 조용한 평화는 언제나 오래가지 못한다는 걸 세상은 잊지 않고 증명한다. 그날도 별다르지 않은 아침이었다. 서진은 평소처럼 조용히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때 갈린이 다급하게 다가와 말했다. 뉴스 보셨나요? 지금 대표님 관련 기사가 쏟아지고 있어요. 서진은 손에 들고 있던 수저를 내려놓고 휴대폰을 켰다. 포털 사이트 메인에는 이준혁 약혼녀, 정체는 누구? 라는 제목의 기사가 큼지막하게 걸려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익숙한 장면이 보였다. 그녀였다. 서울의 한국급 레스토랑에서 나이 많은 남성과 함께 앉아있는 장면. 짧은 영상과 함께 정지 화면이 반복적으로 재생되고 있었다.
한서진 씨는 과거 이른바 스폰녀 활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시 기업가들과 자주 만남을 가졌으며 일정 금액의 금전이 오간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서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기억 속에 떠오른 장면은 너무도 분명했다. 그 영상은 3년 전 그녀가 부산에서 호텔 프런트 데스크 일을 하던 시절의 것이었다. 호텔 VIP 고객 중 한 명이 그녀에게 감사 인사라며 봉투를 건넨 장면이었다. 그것은 팁이었다. 불쾌하지도 않았고 특별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호텔에 실종된 서류를 찾아준 대가로 받은 정중한 보상이었다. 하지만 영상만 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어떤 말도 그 짧은 몇 초의 오해를 이길 수 없다. 서진은 거실에 앉아 멍하니 기사를 바라보았다. SNS에는 이미 그녀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고 각종 커뮤니티에는 재벌 2세 노리는 조용한 스폰녀, 청순한 얼굴의 뒷면 등의 댓글이 넘쳐났다. 그때 문이 열리고 이준혁이 들어왔다. 회의가 끝난 직후였는지 넥타이를 반쯤 풀고 있었다. 그는 서진과 눈이 마주치자 멈칫했다. 서진은 천천히 휴대폰 화면을 들어보렸다. 영상이 재생되고 있는 화면. 이준혁은 말없이 그것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앉았다.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언젠가는요. 그 장면은 그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도 경멸도 없었다. 오히려 무표정했다. 차가운 얼음 같은 침묵이 그를 감쌌다. 그 남자는 누구죠? 호텔 손님이었어요. 서류를 분실하셨는데 제가 그걸 찾았고 감사 인사였어요. 그게 전부예요. 이준혁은 말없이 숨을 들이켰다. 그의 눈동자 속에서 무언가 흔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흔들림은 감정이 아니라 판단이었다. 그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서진은 느낄 수 있었다. 그가 마음속으로 선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준혁 씨, 아니, 이준혁 대표님, 혹시 저를 의심하시는 건가요?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것이 곧 답이었다. 서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가 마음 안에서 울렸다. 이 집에 들어온 이후 처음으로 그녀는 이준혁 앞에서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지금껏 저는 단 한 번도 당신에게 거짓말을 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지만 속은 부서지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사실을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은 판단을 흐리니까요. 그 말, 당신 자신에게도 해본 적 있으신가요? 그 말에 이준혁의 시선이 그녀에게 꽂혔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진은 조용히 일어섰다. 계약 조건 중엔 상대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을 것이 있었죠. 지금 상황에서 저는 당신의 옆에 설 수 없습니다. 떠나겠다는 건가요? 아니요. 계약은 아직 유효하니까요. 하지만 오늘부로 저는 이 집에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무겁게 울렸다. 그날 밤 이준혁은 처음으로 거실에 혼자 오래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고 노트북도 열지 않았다. 그는 식탁 위에 놓인 작은 화분을 바라보았다. 그 안의 초록은 조용히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어쩌면 정말 중요한 것은 증명된 사실이 아니라 말 없는 신뢰였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아직 그걸 믿지 못하고 있었다. 이준혁과의 마지막 대화 이후 서진은 철저하게 침묵을 선택했다. 집안에서 그의 발소리가 들려도 마주치지 않았고 식사 시간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와의 유일한 연결고리였던 부엌과 식탁은 이제 그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공간이 되었다. 며칠이 지나도 그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사과도, 설명도, 해명도 없었다. 그의 침묵은 마치 인정처럼 느껴졌고 그녀의 존재를 더 깊은 그림자 속으로 밀어넣었다. SNS와 언론은 여전히 그녀를 향해 칼날을 들이댔다. 누군가는 그녀의 과거를 왜곡했고 누군가는 얼굴 사진을 학대해 재벌을 노린 여자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달았다.
그녀는 병원에 가는 시간 외엔 집 안에 틀어박혀 있었다. 하지만 점점 자신이 그 집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만 더 분명해질 뿐이었다. 하루는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아버지는 그녀의 어깨를 가만히 쓰다듬으며 말했다. 내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모르겠다만 아빠는 내가 거짓말하는 사람 아니라는 걸 안다. 다만 거기서 더 버티고 싶다면 그 사람한테 마음을 열게 만들어라지. 닫기만 해선 아무도 안 들어오니까. 서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그녀는 눈물을 삼켰다. 마음을 열 기회는 이미 사라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서진은 방 안에서 조용히 가방을 꺼냈다. 옷멋벌과 아버지의 일약, 그리고 병원비 계산서를 챙겼다. 그녀는 천천히 거실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조용히 종이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짧은 편지였다. 이 계약은 제 인생을 잠시 바꿔주었지만 사람의 마음까지는 계약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제 자리를 찾으러 가보려 합니다. 서진은 집을 나섰다. 그 어떤 소리도 내지 않은 채 문이 닫히는 소리마저 조심스러웠다. 그 시각 이준혁은 회사 회의실에 있었다. 그는 하루 종일 여러 이사진과 대면했으며 언론 대응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러나 집중은 되지 않았다.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함을 열었지만 서진의 이름은 보이지 않았다. 그녀에게 직접 연락해볼까 고민했지만 손끝은 망설이기만 했다. 감정은 판단을 흐린다. 그가 늘 스스로에게 되뇌던 말이었다. 그러나 그 말이 지금은 너무도 공허하게 느껴졌다. 집에 돌아온 건 새벽이었다. 불 꺼진 거실, 조용한 복도, 익숙한 냄새가 그를 맞이했다. 그러나 뭔가 달랐다. 너무 조용했다. 식탁 위에 종이를 본 순간 그는 그 자리에 멈춰 섰다. 한 글자, 한 문장씩 읽어 내려가는 동안 손끝이 떨렸다. 그는 종이를 내려놓고 거실을 둘러보았다. 어디에도 그녀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았다. 갑작스런 허전함이 그를 휘감았다. 그는 거실 한복판에 그대로 서 있었다. 숨을 들이쉬고 다시 내쉬었지만 공기마저 낯설게 느껴졌다. 그날 밤 그는 잠들지 못했다. 소파에 앉아 작은 화분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처음으로 집에 두고 간 생명체. 그 초록은 오늘따라 더 힘없이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다음 날 그는 이른 아침 병원으로 향했다. 서진이 매일 찾던 병실. 그러나 간호사는 그녀가 새벽에 퇴원 수속을 마쳤다고 말했다. 연락처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아버님은 현재 간병인과 함께 지방 요양병원으로 이송되셨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병원을 나섰다. 머릿속은 하얗게 멍해졌다. 그는 이토록 쉽게 그녀를 잃었다. 그날 오후 그는 비서를 불렀다. 한서진 씨의 행방을 수소문해봐. 조용히 누구도 눈치채지 않게.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엔 놀라움이 서려 있었다. 그가 누군가를 찾아달라고 한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며칠이 흘렀다. 그녀는 어디에도 없었다. 지하철역, 병원, 그녀가 다니던 시장, 편의점, 아무 데서도 그녀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준혁은 점점 말이 없어졌다. 업무에 몰두했지만 머릿속엔 언제나 그녀의 마지막 문장이 맴돌았다. 당신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제 자리를 찾으러 가보려 합니다. 그는 속으로 자문했다. 그녀의 자리, 그게 내 곁이 아니었다는 걸 나는 애끝까지 증명받아야 했을까? 밤마다 그는 혼자 거실에 앉았다. 그리고 그녀가 자주 만들던 된장찌개를 떠올렸다. 뜨겁고 짜지도 않았지만 마음을 데워주던 맛. 그녀는 떠났다. 하지만 그녀의 존재는 남아 있었다. 그가 그것을 깨달았을 땐 이미 너무 늦은 후였다. 서울의 봄비는 예고 없이 내리기 시작했다. 바람도 세지 않고 천둥도 없었다. 단지 조용히 그러나 끈질기게 거리를 적셨다. 한서진은 낡은 우산 하나를 들고 낯익은 거리의 골목 끝에 서 있었다.
그녀는 지금 서울 서쪽의 작은 재활원에서 일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요양병원으로 이송된 후 그녀는 스스로 생계를 책임져야 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서울을 떠나려다 우연히 이곳을 알게 되었고 낮은 월급이었지만 잠을 잘 곳이 있고 마음이 편안한 곳이었다. 비가 점점 세차게 내렸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빗속을 걷기 시작했다. 그런데 골목 모퉁이를 돌던 순간 익숙한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다. 검은색 코트를 입은 남자. 검은 머리카락은 젖어 있었고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서진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녀의 심장이 크게 뛰기 시작했다. 그도 그녀를 보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뒷소리만이 흘렀다. 이준혁은 조용히 다가왔다. 말없이 그녀 앞에 섰다. 그의 얼굴은 피곤했지만 눈빛만은 뚜렷했다. 찾고 있었어. 서진은 조용히 시선을 내렸다. 비가 우산을 타고 뚝뚝 떨어졌다. 그녀는 말없이 우산을 그에게 내밀었다. 그는 받지 않았다. 왜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할 말이 있어서. 할 말? 지금 와서. 이준혁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그날 난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믿는 법을 잊은 사람처럼 굴었죠. 아니에요. 믿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믿을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에요. 당신이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이유였어요. 난 그걸 너무 늦게 알았어요. 서진은 눈을 감았다. 그녀는 이 말을 기다렸던 것일까? 아니면 두려워했던 것일까? 감정이 엉켜서 명확히 알 수 없었다. 난 더 이상 그 집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당신은 내게 선택권을 준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계약이었고 조건이었죠. 이젠 조건도 계약도 없어요. 그는 작은 봉투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안에는 그날 그녀가 남긴 편지와 계약 해지 서류가 들어 있었다. 이건 계약서. 내가 사인했어요. 이제 당신은 자유예요. 하지만 난 당신을 다시 만나고 싶어요. 이번엔 조건 없이. 서진은 봉투를 받지 않았다. 그 말 너무 늦었어요. 늦은 건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내 진심은 아직 남아 있어요. 그녀는 그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 눈 속에는 과거의 차가움이 없었다. 단단한 자존심 대신 조심스러운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는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아니에요. 난 당신을 미워하지 않아요. 하지만 나 자신도 아직 용서하지 못했어요. 이준혁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억지로 붙잡지 않았다. 변명하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물었다. 그럼 나중엔 괜찮을까요? 서진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봤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회색 하늘엔 햇살 한 줄기조차 없었다. 그건 나중에 나에게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는 짧게 미소 지었다. 기다릴게요.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우산을 들고 돌아섰다. 이준혁은 그녀가 골목 끝을 돌아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젖은 꽃다발만이 남아 있었다. 그날 이후 그는 그녀를 다시 찾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삶을 다시 살아가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주변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았고 일에만 몰두하지도 않았다. 가끔은 혼자 된장찌개를 끓여보기도 했다. 익숙한 맛은 아니었지만 그 속에서 그녀의 존재를 떠올릴 수 있었다. 서진 역시 조용한 재활원에서 일하며 하루하루를 살았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걷고 어르신들의 락을 챙기며 시간을 보냈다. 가끔씩 그녀는 휴대폰에 저장된 받지 않은 전화 목록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언젠가 누군가를 믿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 질문을 품은 채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 계절은 어느새 여름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따뜻함이 아닌 더위로 다가오는 햇살 속에서
서울은 또 다른 얼굴을 드러냈다. 한서진은 여전히 서쪽 그 작은 재활원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다. 무언가를 잊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조금씩 이해가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산책을 나갔고 어르신들에게 약을 챙기고 이야기를 들었다. 하루는 길지 않았지만 그 속에는 평온함이 있었다. 그리고 가끔 누군가의 이름을 조용히 떠올리곤 했다. 이준혁. 그의 이름은 이제 분노도 두려움도 아닌 그저 생각하게 만드는 이름이 되었다. 그는 그날 비 속에서 그녀를 붙잡지 않았다. 억지로 끌어당기지도 않았다. 대신 기다리겠다고 했다. 그 말은 이상하게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다. 한편 이준혁 역시 달라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완벽한 시간표 속에서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았다. 스케줄은 여전히 빽빽했지만 예전처럼 기계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았다. 아침이면 스스로 차를 끓였고 때때로 직접 요리를 해보기도 했다. 놀랍게도 그는 다시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다. 첫 시도는 실패였고 두 번째는 먹을 수 있었으며 세 번째는 꽤 괜찮았다. 그는 식탁에 앉아 조용히 국을 떠먹으며 그녀가 남긴 말들을 떠올리곤 했다. 당신은 내게 선택권을 준 적이 없어요. 그 문장이 반복될수록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정말 나는 그 사람에게 선택의 여지를 줬는가? 아니, 나는 그녀를 사람으로 존중한 적이 있었는가? 그는 그 질문에 선뜻 대답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회사에서도 변화는 있었다. 이준혁은 더 이상 직원들을 단지 성과로 평가하지 않았고 보고서보다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비서는 그를 조심스럽게 바라보며 말했다. 대표님, 요즘 많이 부드러워지셨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책상 위에 놓인 한서진의 이름이 적힌 봉투를 다시 집어들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남긴 편지, 계약 해지서, 그리고 자신이 그녀에게 보내려다 멈춘 편지가 함께 들어 있었다. 그는 아직 그 편지를 붙이지 않았다. 지금의 자신이 그 편지를 쓸 자격이 있는지조차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서진은 어느 날 재활원 근처 작은 복합회를 들렀다. 그곳은 조용했고 창밖으로 햇살이 비치는 창가 자리가 그녀의 마음을 편하게 했다. 서가에서 책 한 권을 꺼내 펼치려던 순간 책갈피로 누군가가 적어놓은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한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통해 무엇을 배우느냐이다. 그녀는 조용히 책을 덮었다. 그리고 창밖을 보았다. 하늘은 맑았고 나무 잎은 여름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문득 그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 궁금해졌다. 그리고 조금은 보고 싶었다.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리움은 아직 용서가 아니었다. 보고 싶다는 감정이 돌아가야 한다는 뜻은 아니었다. 그녀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그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재활원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그녀의 아버지였다.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예전보다 조금 밝아져 있었다. 서진아, 내가 많이 웃는 꿈을 꿨어. 그 말에 그녀는 잠시 멍해졌다. 너? 그 사람. 아직 잊지 못했지. 아니에요. 그냥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시간도 좋지. 그런데 사람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면 마음은 먼저 떠나버릴 수도 있단다. 그 말은 뼈처럼 날아와 가슴에 박혔다. 아버지는 언제나 조용히, 그러나 본질을 꿰뚫는 말을 했다. 그날 밤, 서진은 오랜만에 편지를 썼다. 편지를 다 쓰고도 붙이지 않았지만 그 글 속에는 처음으로 이해와 용기가 함께 담겨 있었다. 며칠 후 그녀는 다시 복합회를 찾았다. 그리고 창가 자리에 앉아 책을 읽다가 문득 시선을 들었다. 멀리 유리문을 사이에 두고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이준혁이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눈빛이 닿은 순간 시간은 느리게 흐르기 시작했다. 그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와 그녀에게 다가왔다. 이전처럼 강하게 다가오지도 않았고 머뭇거리며 물러서지도 않았다.
그는 아주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 다시 당신을 만나고 싶어요. 이번엔 조건 없이. 내가 아닌 당신의 선택으로. 카페 안은 조용했다. 햇살은 창문을 따라 천천히 흘렀고 잔잔한 음악이 배경처럼 깔려 있었다. 그 사이에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있었다. 유준혁과 한서진. 시간은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어떤 말도 쉽게 꺼낼 수 없었고 어떤 눈빛도 감정을 완전히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다. 두 사람 모두 더 이상 서두르지 않았다. 어떻게 알았어요? 서진이 먼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동자 깊은 곳엔 흔들림이 있었다. 당신이 예전에 다녔던 병원 근처에서 자원봉사 명단을 보게 됐어요. 이름을 보자마자 확신했죠. 다른 사람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아니요. 오기까지 시간이 걸렸어요. 망설였고 스스로에게 수십 번 물었어요. 내가 또 당신을 상처 입히는 건 아닐까? 이 만남이 나를 위한 건 아닐까? 서진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 진심은 느껴졌지만 그녀는 아직 쉽게 믿을 수 없었다. 신뢰는 한번 무너지면 다시 쌓기까지 오래 걸리는 것이니까. 그럼 지금은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확신은 없어요. 하지만 알게 됐어요. 나는 당신이 없는 삶을 살아봤고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걸. 그의 말은 조용했지만 무거운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래서 다시 만나요? 이런 거요. 아니요. 선택은 당신이 해요. 이번엔 정말로 나는 기다릴 준비가 돼 있어요. 하지만 먼저 한 가지 묻고 싶어요.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다. 그날 떠나기 전 얘 내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해명이라도 해줬으면. 아니, 그냥 한마디만이라도 했다면. 서진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는 그 질문을 수없이 스스로에게도 했었다. 왜 말을 하지 않았을까? 왜 그 순간 침묵을 선택했을까? 당신 눈빛이 너무 차가웠어요. 말을 한다고 믿어줄 것 같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 자신도 확신이 없었어요. 내가 이 집에서 당신 옆에서 존재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마지막엔 거의 속삭임처럼 들렸다. 이준혁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자신이 그때 얼마나 잔인했는지를 떠올렸다. 의심의 눈빛, 판단의 태도, 그리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그녀를 밀어낸 모든 순간들. 미안해요. 그는 진심을 다해 말했다. 이름도 없이, 별명도 없이, 단지 진심으로. 나는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오히려 더 불안했어요. 행복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 뺏길까 봐 먼저 밀어낸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당신을 얼마나 무너뜨렸는지 몰랐어요. 서진의 눈이 살짝 젖었다. 그녀는 이 말 하나를 듣기 위해 이렇게 오랜 시간을 돌아온 것 같았다. 지금은 어때요? 그녀의 질문에 그는 고개를 들고 대답했다. 지금도 두려워요. 하지만 도망치진 않을 거예요. 당신이 내 손을 잡지 않아도 난 당신 옆에 설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카페 바깥에선 작은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고 있었고 커피잔에 남은 향이 두 사람 사이를 채우고 있었다. 서진은 조용히 손을 들어 자신의 머리카락을 넘겼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나도 이제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그때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 상황 때문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내가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아니라 나 자신을요. 그녀는 조용히 눈을 맞췄다. 나도 이젠 믿고 싶어요. 나 자신도 그리고 당신도. 그 말에 이준혁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서진은 그 손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자신의 손을 포겠다. 그 순간 아무 말도 없었지만 모든 것이 정리되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의 이야기는
두 사람이 함께 써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서로가 처음으로 믿기 시작했다. 카페를 나선 후 두 사람은 말없이 거리를 걸었다. 이준혁은 한 손으로 우산을 들고 있었고 서진은 조용히 그 우산 아래에 함께 섰다. 서울의 여름은 여전히 후덥지근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바람이 시원하게 느껴졌다.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았다. 이제는 침묵이 두렵지 않았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급하게 가까워지지 않았다. 오히려 천천히 조심스럽게 서로를 다시 알아가기 시작했다. 예전처럼 같은 집에 머무르지도 않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연락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매주 금요일이면 같은 카페에서 조용히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누군가의 소개로 데이트를 하는 커플이 아니라 한 번 마음이 부서졌던 두 사람이 다시 마주 앉아 서로를 읽어내는 시간이었다. 서진은 여전히 재활원에서 일했고 가끔 병원에 가서 아버지를 돌보며 지냈다. 그녀는 이제 두려움 없이 고개를 들 수 있었고 자신을 감추지 않고 웃을 수 있었다. 이준혁은 회사에서도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 사람을 먼저 보는 대표, 성과보다 과정을 이해하려는 상사, 그리고 무언가를 내려놓을 줄 아는 어른으로 변해갔다. 그의 주변 사람들은 처음엔 그 변화를 낯설어했지만 곧 그를 더 믿게 되었다. 무엇보다 그 스스로가 자신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어느 날 금요일 저녁, 두 사람은 카페가 아닌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한여름의 해가 길어 노을이 천천히 물들어가고 있었다.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났어요. 이준혁이 먼저 말을 꺼냈다. 그랬어요. 회사 일은 좀 어때요? 예전만큼 버겁진 않아요. 그냥 내가 욕심을 덜 부리기로 했어요. 모든 걸 완벽히 지려했던 게 오히려 불안의 원인이었으니까.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요. 저도 그래요. 이젠 모든 걸 증명하려 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조금씩 받아들이는 중이에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 정적은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따뜻했다. 이준혁이 가방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사진 두 장이 들어 있었다. 한 장은 오래전 둘이 우연히 찍힌 식당 CCTV 화면, 그리고 한 장은 최근 카페에서 찍은 서진의 뒷모습이었다. 이건? 서진이 물었다. 하나는 우리가 우연히 만났던 순간, 그리고 하나는 내가 당신을 다시 보고 싶다고 생각했던 순간이에요. 그녀는 사진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이건 고백이에요.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고백이 아니라 제안이에요. 그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같이 살아봐요. 계약도 조건도 없고 서로에게 완벽할 필요도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서진은 잠시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바람이 불었고 나뭇잎이 흔들렸으며 멀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그녀는 입을 열었다. 그래요. 한번 살아봐요. 이번엔 우리 둘의 선택으로. 그 대답은 작았지만 분명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긴 산책을 했다. 어디를 향하는지도 모른 채 조용히 천천히 같은 방향으로 걸었다. 이제 그들은 서로를 의심하지 않았고 과거에 매이지도 않았다. 완벽하지 않은 사람 둘이 서로의 상처를 알아주고 보듬고 함께 다시 길을 내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그 길의 끝이 어디든 그들은 함께 걸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어쩌면 사랑은 처음부터 완전한 감정이 아니라 수없이 흔들리고 무너진 후에도 다시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일지도 모른다. 그들은 그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었다.